자, 그럼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우리 시장을 보면 볼수록 시장은 진짜 장기 투자하기에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시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빨리빨리 좀 치고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시장? 아마 빠져나갈 틈을 안 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장기적으로 계속 빠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자산 긴축 들어가는 것과 금리 인상을 함께 하겠다라고 했는데 작년 초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런 부분이에요. FOMC 연준 믿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거든요. 연준이 우리 개인들을 지켜주는 다크나이트, 어떤 어둠의 기사, 어떤 정의로운 어떤 사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연준은요, 부자들을 위한 집단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을 생각하거나 경제를 생각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만을 위한 집단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을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미국 방송 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방송을 보고 있는 거죠. 그 말은 한국에 맞게끔 그 연준의 발표들을 해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미국이 결국 양적 긴축 그리고 금리 인상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미국이 한 걸음 갈 때 우리나라는 세 걸음, 네 걸음, 다섯 걸음씩 빨리 따라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금리가 빨리 올라가게 되고 우리나라도 자산 긴축으로 돌아서게 되면은 제일 많이 듣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경제 공부를 하셨다면은 제일 많이 이해하실 수 있는 그리고 제일 많은 궁금증이 드는 것이 바로 부채입니다. 가계부채가 지금 집으로 많이 쏠려 있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 집에 쏠려 있는 부채가 부담이 되죠. 그리고 기업들도 버티기가 힘드니까는 부채를 많이 졌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버티기 힘든 기업들의 부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좀 남아있겠죠. 천천히 올린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가파르게 올라간다면 그건 다릅니다. 지금 벌써 전세 자금 대출 그리고 부동산 매매 자금 대출들이 변동금리가 벌써 막 6%대, 7%대 솟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자를 내기 버겁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주변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임금 체불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역시나 지방권에서는 부도어음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올해는 아마도 좀비 기업들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보는 전망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기업들의 문제점은 뭘까? 좀비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외국에서부터 원자재들을 수입을 해와서 부품을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에게 팔아내는 기업들인 거죠. 대기업들은 부품들을 사서 외국에 달러로 팔아내기 때문에 달러를 굉장히 많이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야 이거 수출하는 기업들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수출도 많이 하고 수입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 말은 지금 수입을 하는 부품 기업들, 하청 기업들 1차, 2차, 3차 하청 기업들은 죽어나가 팔자에 놓여진 거죠. 근데 그런 걸 여러분들 잘 모른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코스피 코스닥 기업들 잘 보시면요. 2021년부터 갑자기 적자가 나는 기업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왜 2021년부터였을까?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자꾸 올라가게 되고 역시나 부품 수입을 해오는 데 있어서 적자가 나지만 대기업들이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고 그냥 납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점점 힘들어지게 된다면 이자 내기도 버거워지게 될 거고 임금 주기도 버거워지게 될 거고 이런 악순환들을 어떻게 잘 막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증시는 장기 우하향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낙관적으로 그냥 에이 알아서 하겠지 그게 큰 문제 있겠어 앞으로 올라가는 일만 남았어 라고 외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 세계 경제 상황 자체가 미국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지 다른 국가들에게 유리한 게 전혀 아니고 우리나라는 진짜 발등에 불똥 떨어지게 생겼는데도 사람들은 알아서 하겠지 우리나라 정부랑 우리나라 은행이 가만히 있겠어 라고만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내 돈은 정부가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금감원에서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연기금에서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기관이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지켜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 돈을 지켜야만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지켜주겠지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돼. 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돈이 지켜질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똑똑해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똑똑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은 아마 탈출할 기회도 안 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저는 장기 우하향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수가 여기서 약간 흔들리고 있는 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일 거고 아니면 2,900을 깨고 내려갈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내려간다고 문제가 생기거나 올라간다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모든 종목을 다 가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 그 가져가도 되는 종목이 있고 가져가지 않아야 되는 종목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추가 매수가 필요한 종목이 있고 추가 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추가 매수는 또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매수가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이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 언제 팔까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겠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헤쳐나가고 여러분들 지금 계좌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독립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상담을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증시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이 시장에서 탈출하기가 힘들 겁니다. 뭐 요즘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많이 보이죠. 스마트겜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연 스마트할까요? 그러면 2007년에 펀드 붐이 일어났을 때 직장인들과 모든 전업 투자자, 전업 주부들까지도 펀드 붐을 일으켜서 펀드에 관심 가지고 공부하셨을 때는 그때는 다들 멍청했던 건가요? 그때 왜 망한 거죠? 지금 펀드 왜 다 죽쓰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주식 공부를 한다? 과거에는 주식 공부하는 사람이 없었나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다가 갑자기 주식 책이 지금부터 나온 건가요? 그냥 정보의 홍수가 나오고 거기서 범람이 되다 보니까 정보에 노출이 많이 되니까 스마트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스마트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10년, 20년 투자하셨는데도 원금도 또는 본전도 못 찾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공부를 안 해서요? 노력을 안 해서요? 아닙니다.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알려줄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대한민국 그 어느 누구도 그걸 알려줄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비기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식당을 가더라도 맛있는 비법을 내놔라 하면 안 줍니다. 그거 내놔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뢰가 되겠죠. 돈 버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돈 버는 방법이니까. 돈 버는 방법 그 좀 공유하면 어때? 에이, 돈 버는 거야. 나도 어떻게 할 수 있겠지. 라는 굉장히 막연한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기술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을 거고 내가 조금만 하면 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에서 여러분들 탈출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시거나 조금 찝찝하거나 쟤 너무 이렇게 막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건 여러분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겠죠. 여러분들 이야기가 아니라면요. 남 일이니까 전혀 관심이 없고 난 잘하고 있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 듣고 기분 나쁠 게 아니라 기분 나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내 이야기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으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증시에서 빠져나가기 굉장히 힘들 거다. 그리고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상 그리고 경제 원칙상 지금부터는 장기후 하향, 침체기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기 보유한다면 조금 버틴다면 그냥 종목 가지고만 간다면 종목 탈출되지 않을까요? 라는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다면 저는 꿈을 깨시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기업들 아마 살아남아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반의 반토막 때 여러분들이 울며 손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지수랑 상관없는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재무제표 잘 보셔야 되고요. 더군다나 재무제표를 잘 본다 하더라도 오스템 임플란트와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이런 위험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매매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가에 올라온 기업들은 조심해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최근 2주 동안 올라온 종목을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공통점이 있습니다. 테마요? 아닙니다. 로봇테마도 아닙니다. NFT 아닙니다. 그냥 전부 다 품절주예요. 품절주는 한번 몰리면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탈출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2, 3주 동안 올라왔던 기업은 제발 잡지 마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저점에 있지만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을 잡아놓는다면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지수가 빠지는 걸 기회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 앞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자산 형태는 계속 바뀌어 나갈 것이다. 누군가는 웃을 것이고 누군가는 울 것인데 저는 누가 울지 누가 웃을지는 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뻔한 쪽으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는 전략을 드려볼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시장이 앞으로도 이렇게 좀 깐깐하게 굴 수 있다는 점 유의를 하셔서 특히나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주의하자라는 설명을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CJ 대한통운요. 예, CJ 대한통운 매수가랑 비중은요? 14만 원에 20%요. 14만 원에 20%. 알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전략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멘토님? 지금 시장에서는요, 버텨도 되는 기업이 있고요. 버티면 안 되는 기업이 있을 거예요. 요건 어때요? 당연히 버텨야 되는 기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버티면 안 되는 기업과 버텨도 되는 기업이라 했을 때 내 종목은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게 아니라 뭐가 버텨도 되는 기업이고 뭐가 버티면 안 되는 기업인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주식시장은요, 해먹는 사람과 해먹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바가지 쓴 자와 바가지 씌우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바가지 씌웠는가? 씌운 종목은 들고 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바가지 쓴 종목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바가지 씌울 게 남은 기업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한통운은 아직까지 바가지 씌운 적이 없어요. 제대로 올라가거나 사람들에게 뭐 사라라든지 뭐 시장에서 막 떠들어댄다든지 경제방송에서 막 전문가들이 나와서 CJ 대한통운 만세 뭐 이런 거 한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물류 관련 기업들은 저점을 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 근 5년 동안 이 박스권에서 12만 원부터 17만 원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더군다나 실적까지 잘 나오고 있고 물류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계속 진행이 되든 안 되든 물류 산업은 계속 필요한 거죠. 코로나가 풀리면 풀리는 대로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물류가 필요할 것이고 코로나가 더 진행되면 진행되는 대로 집에만 있기 때문에 물류가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기업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지금 물류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로봇 관련주에 관심이 있어요. 적자가 나고 있고 돈도 못 벌고 있고 품절주인데다가 주식수도 없는데 주가 급등하니까 저런 거 사야 수익 난다라고 달려들고 있다는 거죠. 결국 돈이 그쪽으로 가니까 CJ 대한통운 이런 쪽으로 돈이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시청자님이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장사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때 물건을 그냥 내가 사가지고 창고에 넣어놨다가 값어치가 될 때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건 아직까지 값어치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걸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싼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버티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주가가 12만 원을 무너뜨려 내려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시장이 안 좋으면 분위기 자체가 그냥 팔자, 무섭다, 아우 팔아야 돼, 끝났어 이런 느낌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 종목이 잘못된 게 아니라 시장 분위기 때문에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거는 종목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격만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12만 원 무너질 때는 추가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1만 원에 가깝게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전략을 드려볼 거고 저기까지 안 가면 그냥 보유하셔도 괜찮아요. 17만 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가져가시길 17만 바랍니다. 원이요? 17만 원이요? 17만 원을 기억하지 마시고 수익 나면 판다라는 개념을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목표가 정하면은 오히려 내가 그 한계를 정해버리고 그거 아니면 팔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올라오면 매도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수익을 내서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보유하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동방 동방 매수가랑 비중은요? 7,100원에 17%요. 7,100원에 17%. 네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손실이 꽤 큰 상황인데 동방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방금 기억나세요? 바가지 씌울 종목과 종목과 바가지 씌운 씌우는 종목이 있다. 이건 씌웠잖아요. 동방 무슨 기업이에요? 물류 기업이죠. 뭐 때문에 올라왔을까요? 쿠팡 관련 쿠팡 때문에요. 쿠팡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데요? 쿠팡 전담 물류 회사예요. 근데 쿠팡하고 뭐 직접적으로 물류를 하고 있지만 예전부터 물류를 해왔고 지금도 물류를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했다고 뭐 발주가 더 늘어납니까? 아닙니다. 사용자가 늘어야 발주가 늘어나죠. 그렇죠. 그냥 쿠팡 상장됐을 뿐이에요. 근데 주가는요? 많이 10배 올랐죠. 올라갔어요. 예. 그 말은요. 이 쓸데없는 기업이에요. 이렇게 올라올 기업이 아니었던 거죠. 천천히 올라갔으면은 앞으로 물류와 관련 기업들이 올라갈 때 굉장히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었을 텐데 이건 이미 해먹은 기업이죠. 바가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가지 씌울 기업과 바가지 쓸 기업, 그러니까 씌워질 기업.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그런 기업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미 해먹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해먹은 걸 시청자님은 바가지 써서 사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가지 쓴 걸 인정하고 손절하든지 그냥 아유 기다리면 어떻게 되겠지. 집에 놔둬놓으면 언젠가 쓸 일이 있겠지 하고 바가지 쓴 제품들을 놔둬놓고 언젠가 쓸 일이 있을 때까지 먼지가 쌓일 때까지 냅둘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주식은 그러게 다예요. 어떻게가 아니라 지금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가만히 냅두는 수밖에 없어요. 이 기업은 망하거나 나빠질 기업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잘못 산 거고 바가지 쓴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얘가 다시 올라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올라갈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 기업이 지금 만약에 주가가 2,000원대 있었으면요. 사실 진짜 좋은 기업이에요. 실적은 늘어나고 있고 물류는 앞으로 중요해질 거고 CJ 대한통운처럼 떨어졌으면 떨어진 대로 더 사가지고 앞으로 기다리면 되는 기업인데 그냥 2,000원에 있던 기업이 쿠팡 하나 때문에 급등했다가 지금 빠지고 있어서 다시 저는 2,000원까지 내려가야 되는 기업으로 봐요. 그러니까 제 예상과 다르게 4,000원에서 버티다가 혹여나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은 5, 6,000원대 빨리 탈출하고 나오는 것이 전 정답이라고 생각됩니다. 얘는 지금 물류 관련주로 앞으로 올라갈 기업이 아니라 쿠팡 그 그림자 때문에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가 급등주 사지 마세요. 세상이 뭐 떠들썩한 기업 사지 마세요 하는 게 그런 기업들은 이미 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비싸게 팔아 넘긴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다시 사지 말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고 4,000원짜리 여기서 지지가 된다면은 추가 매수 하지 말고 반등 시 6,000원대 가깝게 그냥 빨리 매도하시는 것이 정답이다. 6,000원 가깝게 오면 그냥 다 네, 던질까요? 5,000원 이상이면은 저는 천천히 매도하시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드는데 5,000원짜리에서 조금 뚫고 올라간다면은 6,000원까지 가져가 보는 거예요. 5,000원짜리에서 뚫고 올라가지 않는다면은 조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만에 하나 3,800원이 무너지면 이 기업은 한 3년 정도, 4년 정도 투자한다 생각하고 아래쪽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3,800원 무너지면은 3, 4년 또는 한 5, 6년 뒤에 내가 이 기업에 들어간 돈을 본전 안 찾고 나오자. 그러면 뭐 그냥 손절을 해도 팔아야 되겠네, 그죠? 그렇죠. 기회비용만 생각한다면 그게 맞는데 이걸 팔아서 딴 걸 살 수 있는 실력이 안 되시거나 뭔가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차라리 이 기업으로 수익 내고 나오는 게 더 나아요. 몇 년이 걸리든. 그래서 저는 이걸 3,700원이 무너진다면 오히려 2,000원에 가깝게 떨어졌을 때 그때 비중을 왕창 실어서 가져가면 좋은 기업이니까 보유하자라는 의견을 드려보고요. 반등 시 5,000원 이상에서 빨리 매도하시는 것이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뉴틸렉스 예, 39,000원에 20%입니다. 예, 유틸렉스 39,000원에 20%. 네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매수하신 좀 되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제 오늘 이제 굉장히 급등이 나오고 있네요, 멘토님. 유틸렉스 어떻게 보시나요? 뭐 좋게 볼 수가 없죠. 네, 유틸렉스 지금 뭐 최근에 킬러 T 세포 치료제 1회 투약만으로 완전 관해 이래가지고 네. 뭐 또 좋네 마네 하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확인됐다고 해서 팔아내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제약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면 좋은데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은요. 대박 나기까지가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대박이 나면 진짜 대박이 나요. 근데 대박이 났을 때 그게 또 지속이 되고 판매까지 가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어요. 우리가 신라젠 사태만 보더라도 알거든요. 3상 들어간다, 2상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로 8,000원짜리 주가가 16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거래 정지입니다. 주가 조작이네 만에 하면서요. 그런 것처럼 제약 바이오는요. 꿈과 희망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꿈과 희망을 건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회사 재무제표를 보면요. 적자가 나고 있고 매출이 하나도 없고 그냥 적자가 뭐 매 분기마다 100억씩 나고 있어도 사람들은 그냥 투자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은 투자하면 안 돼요. 투자해주면 안 되고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도박, 로또, 한 방을 노리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투자는 꾸준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한 방을 노리고 투자하는 것은 그만큼 한 방 다 잃을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유틸렉스와 같은 기업은요. 비중이 많아서는 안 되고 그리고 주가가 높이 올라왔을 때 사면 안 되고 떨어졌을 때 사야 되고요. 그리고 유틸렉스라는 기업, 이런 바이오 관련주를 투자하시겠다면은 바이오 관련 산업 섹터도 많이 아셔야 되고 이 회사에 전화라도 몇 번 해보시던지 아니면 회사 방문을 좀 해보시던지 하면서 정말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이해도가 높아야지 가져가는 게 가능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요. 지금 빨리 파시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 멘토님. 네. 지금 이런 기업들은 투자 가치가 일단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반등이 나올 때가 탈출 기회를 준 겁니다. 내가 실수를 해서 비싸게 잘못 산 기업을 조금이라도 손실 줄여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만회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반등이 나왔을 때 3만 원에 가깝게 해서는 빨리 비중 줄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요렇게 장기적으로 빠졌던 기업이 V자 반등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나갈 거였으면 오늘 같은 날 점상한가 날아갔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말은 지금 여기가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빨리 비중을 줄이시는 것이 앞으로 좀 더 편하게 투자를 하시기 위한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저는 지금 절반 정도 비중을 줄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밑으로 밀리면 27,000원 밀렸을 때 그냥 다 팔아내시는 것이 아마 속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손실은 좀 나겠지만요. 다른 종목으로 손실 메꾸면 되지 굳이 이 종목으로 손실 메꿀 필요는 없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빨리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뭐 물론 팔고 난 다음에 또 더 좋은 이야기, 약이 어떻다 좋다 하면서 막 또 급등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르는 것에 자꾸 끌려다니다 보면은 아니었을 때 오는 타격이 굉장히 큰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절반 매도, 나머지는 2,700원, 27,000원이 무너질 때 정리를 하시거나 정리가 안 된다면은 2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다시 한번 지켜보면서 추가 매수를 노려야 될지 아니면 말아야 될지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네, 뭐 최선의 방법은 지금 바로 올라가는 건데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형태상 올라가기 힘들 것 같다는 전략을 드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이어갈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제넥신이요. 제넥신 매수가랑 비중은요? 8만 원에 18%. 8만 원에 지금 18%. 18%. 네, 알겠습니다. 제넥신도 지금 뭐 계속 하락 추세 있네요, 멘토님. 네. 요거는 어떻게 해볼까요? 아마 이 비중이 상당히 애매한 거 보니까 기분을 담아 네. 놓은 것 같아요. 내 기분이 이렇다라고 예. 뭐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기업도 제가 상담 몇 번 했죠. 제넥신과 같은 기업도 계속 상담하면서 들고 갈 이유가 없다. 이거 미래가 없다. 한번 그냥 진짜로 지금 아까 봤던 뉴틸렉스처럼 신약에 뭐 효과가 있네 없네 약 하나 만들어 볼래 말래 뭐 그런 이야기로 뉴스가 나오면서 갑자기 이상 급등이 나오는 거 아닌 이상을 얘는 제가 보기에는 한참을 빠져야 되는 기업이에요. 근데 얘는 뭐 차트상으로만 기술적으로 딱 분석을 한다면은 주기적으로 패턴상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2014년, 15년에 엄청난 급등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2018년에 급등을 한번 했습니다. 4년 만이죠. 그리고 2020년에 거의 근 2년 만에 한 번 더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또 버티고 올라온다라고 예를 들고 그렇게 기대를 한번 해본다면은 혹여나 된다 하더라도 2024년쯤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3년부터 4년 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까지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패턴상은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회사가 적자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적자가 나오면 돈이 필요하겠죠. 그죠? 네. 회사가 돈이 이렇게 적자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할 거예요? 1년에 400억씩 막 날아가고 있는데 연구개발비로 쓰고 있겠지만 결국 저런 식으로 자꾸 돈이 나가고 없어지고 힘들어지고 돈이 점점 줄게 되면요. 얘가 뭐 하게 되냐면은 투자자들에게 돈 좀 주세요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시장에서는 유상증자라고 불러요. 그런 거 하게 되면은 주가가 뚝 떨어집니다.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대했던 패턴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금 어려워지고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아직까지 패턴을 뭐 벗어났다, 이탈했다 이런 관점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냥 보유하신다면은 이상 급등 현상 한 번 정도는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을 드릴 겁니다. 대신에 가져가다가 반등이 나오거나 슈팅이 나오는데 뉴스가 뭐든 간에 속으면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 뭐 어떤 뉴스가 나오든 간에 난 안 속아 라고 생각하시면서 나는 탈출할 거야 라고 보면서 본전에 가깝게 빨리 매도하고 나오는 게 맞아요. 이런 기업은 애초에 투자하면 안 되는 기업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빨리 나가는 게 맞는 거죠. 여기서 수익을 줄지언정 저는 그 수익은 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8만 원 가깝게 반등이 나온다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7만 8천 원부터 그냥 빨리빨리 매도하는 게 맞고 요 종목은 만약에 밑으로 밀려 내려갔다 5만 원이 만약에 밀려 내려간다면은 아마 3만 원, 2만 원까지 또는 뭐 만 원까지도 내려갈지도 모르는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는 지하실이 될 거예요. 네, 그렇게 가져가실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5만 원 무너질 때 손절하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이마트. 예. 예, 17만 7,500원이고요. 10%입니다. 17만 7,500원에 10%? 네. 알겠습니다. 지금 꽤 고점에서 매수를 하셔서 지금도 좀 힘든 상황인데 이마트는 어떻게 해볼까요, 멘토님?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건 다시 17만 원 온다고 봐요. 네. 근데 뭐 몇 년 될지는 모르겠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10만 원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스권이라고 하잖아요. 예. 박스에 딱 갇혀가지고 위아래 땅땅땅땅 맞으면서 그렇죠.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 저점이 10만 원대가 될 거고 위점이 17만 원대가 되는. 그러니까 10만 원대 사면 70% 정도의 수익을 예상할 수 있지만 17만 원대 사면은 그냥 반토막이 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17만 원 샀으니까 반토막 나는 자리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너무 간단한 일인데 자꾸 사람들 비싸게 삽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좋다는 뉴스에 홀려서 그래요. 좋다는 뉴스에 홀리면 답도 없어요. 우리 사랑에 빠지면 답이 없거든요. 그죠? 나쁜 남자의 사랑이 빠지면요. 그 남자가 아무리 나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이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이런단 말이에요. 옆에서 헤어져 해도 네가 뭔데 그 사람이 네가 뭘 알아 이래요. 사랑에 빠지면 답이 없는 것처럼 종목에 사랑에 빠지는 이유가 좋다는 뉴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혹한 거예요. 그렇게 사게 되면 항상 비싸게 사기 때문에 다음번에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내가 살 줄 알아야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마트는 그래도 기다리는 보람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10만 원대 가까이 떨어지거나 12만 원대까지 떨어지면요. 비중을 30%까지 늘려버리세요.
네. 그래서 저기까지 지금은- 내려가면은 비중을 30%까지 늘려버리고 17만 원까지 다시 올라오게 되면은 추가 매수를 안 했으면 본전인데 저기서 비중을 늘리면 매수가가 떨어지겠죠? 네. 그럼 올라갔을 때 수익이겠죠. 그죠? 네네네. 네, 그렇게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안 사서 기다리고 10만 원대 사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이미 샀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시간 낭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떨어지는 데까지만 올 한 중반에서 하반기까지 가야 12만 원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그 전에 만약에 내수 관련주라든지 뭐 물류 관련주 또는 식음료 파트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거기까지 안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면서 우상향 한 22만 원대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가지고 가면은 유리하긴 한 기업이에요. 네. 근데 제가 비싸게 사서 그게 문제죠. 다시 조금 더 많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은 조금만 그러니까요. 더 살까 했는데 그게 언제인지를 몰라서 전화드렸습니다. 맞아요. 방금 알려드렸어요. 얼마였어요? 기억하시는가 볼까요? 12만 원에서 10만 원. 그렇죠. 12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쯤이에요. 그 정도 빠지면 네네. 추가 매수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 하시고 매수가를 좀 낮춘 다음에 장기 투자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볼게요. 얘는 장기로 갔을 때 승산이 있습니다. 제가 네. 어디 볼일 보러 갔다가도 문현준님 나오시는 날은 보려고 막 뛰어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 바랍니다. 제가 많이 신뢰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저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은 정진수님께서 삼성 엔지니어링 27,000원에 15% 대응에 대해 꼭 부탁드립니다.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뭐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빠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워낙 또 이제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해 먹은 종목, 해 먹을 이것도- 종목 예. 있다고 했죠. 그죠. 얘는 해 먹은 종목이죠. 삼성 엔지니어링은 2020년 중반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좋다. 아이쿠시구나 좋다 뭐 난리 났어요. 맞아요. 증권사에서 뭐 좋다 리포트 나오고 방송에 나오는 증권 전문가들, 증권사 소속 전문가들 전부 다 좋다고 합니다. 이거 저는 그래서 해 먹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앞으로 할 게 많은 게 좋은 거지. 근데 다 했다라고 하면 그건 좀 애매하거든요. 약간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뭐 신년에도 있고 막년에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송년회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1차가 끝나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1차가 끝나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이제 늦게 도착한 사람이라서 합류할까 말까 고민을 할 때 2차 시작할 때 가는 게 깔끔하게 먹는 방법일 텐데 1차가 다 끝나가는데 남이 먹던 걸 먹어야 될까? 조금 더 먹을 수 있을까? 내가 가면 지금 한 점이라도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뭐 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뭐 먹다 남은 걸 먹어야 돼요. 깨끗하게 상차려진 거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 삼성 엔지니어링 지금 아니다. 이거 지금 이미 다 하고 남은 걸 먹겠다라고 들어가신 거거든요. 저는 이럴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좋은 시기에 상 다 차려졌을 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딴 거 하면 되죠. 왜 삼성 엔지니어링을 봅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설업황 굉장히 안 좋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건 올라오게 되면은 역시 27,000원 가깝게 저는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이거 뭐 플랜트 사업을 한다 뭐 해도 저는 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데는 성장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런 건설 수주 이런 기업들 지금 부채 리스크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반등 나올 때 잘 정리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26,000원 정도까지 나갈 수 있어요. 근데 25,000원부터는 언제든지 매도하겠다라고 관점을 잡고 빠르게 매도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빨간 두건님께서 SM 75,000원에 20% 손절해야 되나요? 매수가까지 올지 궁금합니다. 너무 내려서 무섭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뭐 이것도 워낙에 많이 올랐던 종목이다 보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뭐 해먹은 종목 특집. 네. 오늘 뭐 멘트 굉장히 저 만족합니다. 네. 네, 바가지 씌운 종목. 예. 다 씌웠죠, 이거는 SM. 씌울 만큼 씌웠죠. 이제 뭐 더 이상 당할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 씌운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 다 물려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기업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SM이지 않을까 싶어요. 카카오도 저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나 SM도 그런 기업이라 생각하는데 이건 거들떠도 보면 안 돼요. 카카오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식 투자자들,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들, 주챔쇼를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카카오라는 종목은 계좌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SM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어찌됐든 이런 기업들은 저점을 무너뜨리고 내려간다면 바로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결국 상승 횡보 하락이기 때문에 위쪽에서 다 팔고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다 팔고 내려간다는 것은 결국 세력들이 다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세력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가 계속 내려갈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파동을 보면서 약간 올라갈 수 있을까, 조금 올라갈 수 있을까 기대하는 것보다는 저점을 깬다면 손절하는 게 맞다. 일단 지금 현재 저점으로 보이는 곳은 61,500원 정도
정도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저 자리가 무너지면은 여러 가지 패턴이죠. 헤드앤숄더뿐만 아니라 상승 횡보 패턴, 여러 가지 패턴들 다 무너뜨리고 내려가는 자리라서 손절을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지지가 된다면 단기 반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과대 낙폭이 잠깐 생긴 거잖아요. 코스피 코스닥. 그래서 아마 기술적 반등 나올 것 같아요. 그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저는 한 7만 원 정도까지 만약 회복이 된다면 그냥 바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미련 갖지 말고 이런 기업은 들고 있으면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 투자 계획 잡다가 장기로 물려있는 기업이 이런 기업이 된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번에 고고님께서 현대바이오랜드 22,000원에 15% 오늘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모멘토님 팬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예, 오늘 뭐 윗꼬리 길게 달고 있네요. 탈모약 관련해서 뭐 오늘 일단 급등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해볼까요? 탈모약 이야기도 되게 웃긴 게요. 이재명 이제 경기지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탈모 치료제도 건강보험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니까 메타랩스하고 요거하고 지금 그렇죠. 막 탈모 치료제 뭐 이야기하면서 막 관련주들. 후후 올라오고 예. 있거든요. 뭡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테마주. 그러니까 예. 지금 이거는 테마주로 형성이 돼갖고 올라가고 있는 거지 회사가 잘 나거나 회사가 뭐 엄청나게 좋아졌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는요. 제 생각엔 더 가요. 대선 전까지는 이재명 후보님께서 뭔가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에 따라 가지고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지율이 바뀐다면은 이재명 관련 정책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 테마로 갑자기 내 종목이 엮여서 올라온다면 탈출 기회가 생긴 겁니다. 뭐 물론 오늘 제일 급등 나왔을 때 그냥 미련 없이 빠져나왔다면 최고였겠지만 윗꼬리가 달렸다면요. 좀 더 기다려보세요. 이제부터 대선 관련주로 엮인 거잖아요. 대선 관련주가 아니다가 엮인 거니까 어찌됐든 대선 전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보유하신다면은 이상 급등 시 본전까지 나갈 수 있는 기회는 한번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상 급등이 없다 하더라도 적당히 올라온다 하더라도 저는 22,000원 정도면은 본전 탈출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대선 전까지는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보유 의견 드리고 대선 전까지만 가져가자 그런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 볼게요. 이번에는 진이향기님께서 GS 리테일 34,000원에 15% 정말 힘드네요. 추가 매수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뭐 채팅창에도 그렇고 GS 리테일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우리 시청자님은 굉장히 좀 매수가가 높은 상황인데 네.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 현대바이오랜드 추가하면서 안 된다는 거 아까 말 못해가지고 한 가지 네, 더 드려보도록 한번 다시, 하고요. 예. 일단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궁금하신 분들이 왜 많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뭐 이걸 사서 물려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유독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제가 GS 리테일 좋아하거든요. 예, 그쵸. 그래서 GS 리테일 같은 기업들은 그냥 사놓으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문현진 GS 리테일 네가 저기 뭐 32,000, 33,000대 좋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주가가 29,000원이야 떨어졌어. 제가 추천해서 떨어졌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안 떨어진 종목 없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실 것 같으면은 주식 하지 마세요. 지금은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 떨어지는 종목들 중에서 괜찮은 게 있고 안 괜찮은 게 있는 것 뿐인 거죠. GS 리테일은요. 떨어져 있는 게 나쁘지 않은 기업입니다. 실적은 증가하고 있는 게 눈에 뻔히 보이죠. 1,800, 2,300, 2,500, 2,400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역시나 편의점 우리 활용 지수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편의점이 포화 상태긴 하지만은 포화 상태에서도 매출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마트도 지금 뭐 방역 패스를 한다 뭐 한다 하고 있는 거 와중에 편의점 가면 웬만한 게 다 있어요. 약간은 비쌀 수는 있지만 그래도 편리하게 쓸 수 있고 소량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인 가구에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지금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인 가구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와인 소비량, 술도 지금 소주, 맥주 마시지 않습니다. 와인과 막걸리, 그리고 거기는 위스키들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의점 가보시면 웬만한 와인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위스키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막걸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안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먹거리들, 뭐 레토르트 음식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본다면 이 기업은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다. 근데 올라가기 전까지는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럼 떨어지면은 손절해야 돼, 무서워해야 되는 기업이 있을 거고 떨어지면은 와 이거 기회구나, 싸게 더 살 수 있구나, 더 사서 모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힘들면 돈 벌 자격이 없어요. 저는 늘 말하지만은 예전에 썬데이 토즈 때도 그랬죠. 이거 상담할 정도면 돈 벌 자격 없습니다. 이랬더니 썬데이 토즈 상담 종목 상담 게시판 거기 뭐 네이버 토론방 가보면은 저 이야기 나옵니다. 야 얼마나 떨어졌으면 상담하지 말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 거 생각 한번 해보면은 결국 어떻게 됐나요? 올라가서 수익 나지 않았나요? 저는 이게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GS 리테일 떨어지면은 환호지를 일이지 이게 무서워할 일인가? 들고 가는 게 괴롭다? 돈 벌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25,000원까지 떨어지면 오히려 더 사도 좋다, 그냥 왕창 사도 좋다, 가져가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 실시간으로 이렇게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LX 하우시스 LX 하우시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93,300원에 8%. 93,300원에 8%. 8%. 예. 8% 알겠습니다. 하우시스가 그래도 요즘은 좀 상승을 하고 있긴 한데 또 매수가랑은 좀 차이가 있네요. 멘토님 어떻게 해볼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정확하게 분석해드리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왜요? 인테리어 관련주기도 하고,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신축 이런 것들이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경제 원리상으로 본다면 대출이 막아졌고, 이자가 올라갈 거고, 그러면 이제 가계부채 관리를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니까 아무래도 대출 규제 막히면은 매수세가 부동산에는 줄게 되겠죠. 그러면 매수세가 준다는 말은 청약 잘 안 될 거고 분양 잘 안 될 거고 부동산 잘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들고 있는 사람들 잘 버텨야 되는데 인테리어 같은 거는 보통 들어갈 때 하는 경우가 좀 많죠. 근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대출이 다 쪼여졌네요. 못 들어가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과연 좋은 상황일까라고 했을 때 좀 애매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이제 한때 뭐 부동산 신도시 만든다 어쩐다 저쩐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 상승이 우상향으로 꾸준히 올라왔던 기업이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또 다시 그렇게 될까라고 했을 때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요 업황상 올라가기가 좀 버겁지 않나, 다시 올라가려면 좀 힘들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부동산 이론인 거죠. 근데 어떤 누군가는 전세가가 많이 높아졌으니까는 매매가가 그거보다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매매가가 방어가 잘 될 거고, 방어가 된다면은 당연히 뭐 또 다시 집값 올라가게 되면은 청약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싶습니다. 저는 전세 가격보다 매매가가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역시나 은행에서 야 지금 대출 부적격이야 라는 이야기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부동산 전망을 좀 안 좋게 보고 있어요. 물론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건설업황도 별로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LG 하우시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 이미 조금 많이 리스크가 크지 않나, 올라가기 조금 버거워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한 번도 반등 없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기술적 반등은 한번 나와요. 그게 8만 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보통은 낙폭된 거, 떨어진 거에 한 절반 정도 올라가는데 얘는 절반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만 원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반등 시 매도하는 게 좋은데,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자리를 안 잡았어요. 그래서 5만 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일 거고요. 아니면 여기 6만 원대에서 한 달에서 또 3달에서 한 4달 정도는 자리를 잡아야 추가 매수가 가능할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청자님은요 2-3달 동안 일단 할 게 없어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지켜봐야 되고요. 횡보하면 횡보한 대로 지켜봐야 뭔가 뚜렷한 대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유하셨다가 반등은 한 8만 원까지 나갈 가능성은 있으니까 한번 그때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면 추가 매수해서 약간 손실을 많이 줄여 나오는 거고, 추가 매수할 기회를 안 준다면은 그냥 8만 원에서 손실 좀 나더라도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전략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예, 그럼 추가 매수는 얼마 정도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대자뷰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6만 원에서 6만 원 여기 자리에 3개월 정도 지켜보면은 그때 될지 네.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예, 두산중공업이요. 두산중공업 매수가랑 비중은요? 23,450원에 예, 35%. 24,450원에 35%. 23,450원. 3,450원이요? 알겠습니다. 두산중공업도 뭐 요즘 조금 지지부진한데요, 멘토님. 어떻게 한번 전망을 해볼까요? 뭐 이제는 얘는 끝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상담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만 샀다는 거고, 네. 그리고 주가가 싼 것도 아니고 이미 올라왔고, 그리고 원전 관련 이슈로 한번 해먹었고, 예. 뉴스로 사람들 홀렸고, 위쪽에서 유상증자까지 했고, 다 안 좋은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모든 것들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업은 공식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공식은 아니지만 저의 개인적인 개인 피셜로 봤을 때 얘는 앞으로 한 향후 3-4년 동안 상담 계속 들어올 종목입니다. 주가가 계속 내려갈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번쯤 반등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주가 변동 여러 번 튀어 오르면서 아직 원전 이야기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몇 번 튀어 오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튀어 오르지 않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저는 튀어오를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여기서 조금 머물다가 저는 이제는 앞으로 다시 이 가격은 당분간은 몇 년간은 보지 못하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두산중공업을 좀 많이 샀어요. 두산중공업은요, 원전 관련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원전 관련해가지고 얘가 지금 수혜를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만 돌고 있을 뿐 엄청나게 수혜를 받다. 뭐 앞으로 미국에서 또는 뭐 저쪽에 외국에서 원전 만들 때, 소형 모듈 원전 만들 때 두산중공업이랑 거래를 하겠대. 뭐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외국에서 탈원전이 아닌 원전 모듈을 만든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쪽에도 이런 게 있잖아 라고 하고 올라온 거거든요. 저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거품 테마인데 그냥 여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만 하고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탈원전을 하고 있는 국가에서요. 저는 탈원전 정책이 철회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거 지금 올라온 거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탈원전 정책이 철회가 된다면 얘는 더 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내용들 때문에 대선 후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탈원전이 아니라 감원전 정책을 한다고 하는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됐다. 저는 크게 올라가지 못하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해 본다면 이건 굉장한 고점인데도 사람들은 아직까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반등 나올 때 24,000원, 25,000원에 가깝게 박스권 고점인 여기서 매도하시는 게 가장 옳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점을 무너뜨린다면 18,000원 무너뜨릴 텐데 지금 당장은 안 무너뜨릴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의견을 드려보면서 손절보다는 일단 홀딩해서 23,000원 이상에서 빨리 매도하고 다시는 이 종목을 사지 말자는 전략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49,000원에 10%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잠시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49,000원에 10%요. 예, 49,000원에 10%. 알겠습니다. 지금 뭐 조금 수익 구간이 있긴 하네요. 멘토님. 요즘 흐름이 좋은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어디까지 한번 볼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요, 공교롭게도 제가 25,000대 추천 엄청나게 하고 다녔던 기업이에요. 방송 나올 때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세요 하고 2020년 저기서 말까지 계속 사세요. 그냥 사놓으면 올라갑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기업이었는데 그걸 또 올라왔을 때 49,000원에 매수하셨어요.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그냥 좀 싸게 사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돼요. 왜 자꾸 다들 비싸게 사시지? 돈이 많으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니 우리 모든 제품을 다 싸게 사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주식만 비싸게 사려고 노력하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것만 좀 고치신다면 돈 벌기가 쉬워지는데 사람들은 돈 잃을 방법을 하면서 돈 벌고 싶어 해요. 비싸게 사면서 돈 벌고 싶어 한다는 거죠. 저는 그거를 고치지 않는다면은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문제가 아니라 시청자님은 계속해서 약간 이렇게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내 계좌 수익률 자체가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을 지금 비싸게 사셨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이런 데서 매수하셨을 때는요, 차트를 좀 많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저점에 있을 때는 올라갈 기업이라는 저평가라는 걸 바로 눈치챌 수 있는데 올라가고 난 다음부터 더 갈지 안 갈지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애기도 그렇거든요. 울먹울먹거리고 있을 때 얘 좀 있으면 울겠다라는 건 알겠는데 울고 있을 때는 얘한테 언제까지 울 거니 싶어요. 딱 그 차이거든요. 네. 그래서 올라온 기업들은 차트를 보면서 굉장히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얘는 55,000원이 고점이기 때문에 저 자리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지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55,000원까지 보유하셔야 되고요. 55,000원이 왔을 때 변수가 많아요. 거기서 돌파하게 되면 우리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통 이해를 해요. 그래서 55,000원 돌파하면은 그대로 보유하셔서 6만원까지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저기 돌파가 안 되면 쌍봉을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기서 바로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판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길 줄 알아야 돼요, 여기는. 네. 그래서 저는 55,000원에 가깝게 올라왔을 때 더 간다면은 홀딩, 안 간다면 매도.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본전 밑으로 만약에 내려간다면 47,000원짜리가 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47,000원이 떨어지면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매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더라도 47,000원은 손절 자리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엔 싸게 사세요. 네. 네. 네, 이번에 유튜브 하나 가보도록 할게요. 아름님께서 한국전자금융 6,350원에 10% 6개월 전에 매수했습니다.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춘 건데 오늘 좀 움직이는데 본전까지 올까요? 하셨거든요. 본전까지 좀 더 기다려볼까요? 네, 이런 기업은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실적은 잘 나오고 있죠. 근데 주가는 안 가고 있죠. 이런 기업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보유하셨다가 제 생각에 이거는 7,000원 이상까지 충분히 갈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대로 홀딩하셔도 좋고 추가 매수는 굳이 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미 하신 걸로도 충분할 것 같으니까 홀딩 보유하셔가지고 7,000원 이상에서 매도하시는 것을 목표가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